2026년 1월 베트남의 북부 공업지대인 박린성을 직접 가보셨습니까? 그곳은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괴하고 삭막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간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거대한 공장들의 기계음이 이제는 고요하다 못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출퇴근 시간마다 수만 대의 오토바이로 북새통을 이루며 숨이 막힐 듯 활기차던 도로는 텅 비어버린 유령 도시의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컨테이너에 실려 나가는 것은 삼성전자의 최첨단 생산 설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이전이 아닙니다. 베트남 경제라는 환자의 몸에 붙어 있던 산소호흡기를 강제로,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뜯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의 철수가 발표된 직후 베트남 경제는 말 그대로 신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직접 고용된 16만 명을 포함해 관련 협력업체 1200개가 줄도산하며 30만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 수치가 체감이 되십니까? 국가 수출의 20%를 담당하던 거인이 사라진 겁니다. 이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한국을 떠나버린 것과 맞먹는 파괴력입니다. 쇼핑몰은 문을 닫았고 오토바이 운전사들은 손님을 잃었으며 거리의 식당들은 불을 껐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위닝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단 몇 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걸까요? 혹자는 삼성이 너무 야박하게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감정이 아닌 팩트로 움직이죠. 왜 베트남 정부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낼 때까지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인지하고도 오만함에 눈을 감아버린 건 아닐까요? 이 비극적인 결말의 단초는 놀랍게도 베트남이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던 시절에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완벽했던 파트너십을 배신과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인지, 베트남이 스스로 자초한 경제 붕괴의 진짜 전말, 그 첫 번째 페이지를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화려했던 레드카펫은 언제부터 핏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시간을 조금 더 과거로 돌려보죠. 사실 2009년 당시 베트남은 삼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 건넨 것은 단순한 투자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파격 그 이상의 레드카펫이었죠. 법인세는 10년 넘게 거의 면제해주다시피 했고 공장을 지을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무조건 최우선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해줬죠. 이 파격적인 지원에 삼성은 응답했습니다. 베트남 북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지었고 밤낮 없이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메이드 인 베트남 스마트폰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며 베트남은 단숨에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연 7%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은 바로 이 산소호흡기 덕분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환호했고 국민들은 삼성 공장에 취직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 시기에 삼성은 베트남에게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완벽한 위닝 관계처럼 보였던 이 황금기.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베트남은 치명적인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눈부신 성장과 파격적인 혜택이 당연한 권리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삼성이 베트남의 든든한 파트너가 아니라 베트남의 싼 노동력만 뺏어가는 거대한 착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삼성이 없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이 15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을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파격적이었던 계약의 조건을 일방적인 배신과 폭력적인 요구로 뒤바꿔 놓은 걸까요? 그 오만함의 진짜 실체를 확인하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2021년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며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내에서는 이제 삼성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위험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베트남의 노동력을 착취해 돈만 벌어간다는 반기업 정서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거리에서는 삼성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상화되었고
한국인 관리자를 향한 적대감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분위기를 제어하기는커녕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위해 이를 방관하고 선동했습니다. 든든한 파트너를 착취자로 프레임 씌운 베트남의 다음 행동은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태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삼성이 베트남에 가져다준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출의 20%를 책임지고 수만 개의 협력사 일자리를 만들었죠. 하지만 베트남은 자신들이 제공한 노동력과 토지가 삼성의 기술력과 자본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자 이제는 기술 이전을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격적인 레드카펫은 사라지고 삼성을 향한 행정, 갑질과 억지 요구라는 핏빛 카펫이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단순히 착취자로 프레임 씌우고 압박하면 더 많은 기술과 돈을 뜯어내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착각했을 때 얼마나 삼성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망각했습니다. 오만한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향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들의 경제를 심정지 상태로 몰아넣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도대체 30조 원을 투자한 기업에게 어떻게 그런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행정 폭력이 가능했는지 그 파국으로 치닫는 진짜 뒷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분노를 감추지 못할 겁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진 자리에 비즈니스의 냉혹함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초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흡사 선전포고와 같은 통보를 합니다. 법인세율을 계약했던 5%에서 15%로 3배 인상하겠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10년간 감면해주기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베트남 정부는 상황이 바뀌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며 수천억 원의 추가 투자를 요구했고 노동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하루아침에 20%나 올렸습니다. 삼성은 항의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냉담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으니 따르라는 식의 갑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삼성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3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과 갑질을 감내해야 할까요? 삼성은 혹시 모를 상황 악화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삼성의 이런 고민을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30조 원을 투자한 기업이 쉽게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언제든 쥐어짤 수 있는 레몬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계약은 비즈니스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무시한 대가는 가혹합니다. 30조 원을 투자한 기업에게 일방적인 법인세 인상과 규제 폭탄을 던진 베트남.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파국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삼성의 냉철한 탈출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진짜 치명적인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30조 원을 투자한 기업에게 어떻게 그런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행정 폭력이 가능했는지 그 파국으로 치닫는 진짜 뒷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분노를 감추지 못할 겁니다. 2023년 8월 베트남은 삼성에게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듯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라. 정당한 대가도 법적 근거도 없는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15년간 수조 원을 투자해 일군 기술을 그냥 넘겨달라는 요구에 삼성은 15년간 쌓아온 신뢰의 탑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삼성이 이를 거부하자 베트남 정부는 세무조사와 정전이라는 행정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공장에 수십 명의 세무 공무원이 들이닥쳐 회계 장부를 샅샅이 뒤졌고 이유 없는 정전이 잦아져 생산 라인이 멈추기 일쑤였습니다. 이쯤 되자 한국인 주재원들은 거리에서 욕설을 듣거나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닌 배신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의 30조 원 투자를 인질로 삼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글로벌 기업의 냉정한 생존 논리였습니다.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된 순간 삼성에게 베트남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닌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가 단 2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기술 이전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가 얼마나 삼성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망각했습니다. 오만한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향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들의 경제를 심정지 상태로 몰아넣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배신감 속에서 삼성은 어떤 파격적인 탈출구를 찾았을까요? 베트남이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삼성의 치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회의에서 삼성은 냉혹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전용기에 몸을 싣고 베트남이 아닌 인도로 향했습니다. 인도 총리 모디는 3시간의 독대 끝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인도는 100억 달러 투자의 법적 세금 혜택 보장, 전용 전력선 구축, 무상 토지 제공까지 약속하며 삼성을 귀빈으로 맞았습니다. 베트남에서 겪었던 행정 방해나 불합리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14억 명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인도로 옮기고 새로운 R&D 센터도 그곳에 세우기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파트너가 베트남에서 인도로 바뀐 순간이었죠. 삼성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베트남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삼성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며 삼성이 떠날 수 없을 것이라 오판했습니다. 계약과 신뢰가 무엇인지 모르는 파트너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삼성의 냉철한 판단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영원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익과 신뢰만이 존재할 뿐이죠. 베트남은 삼성의 30조 원 투자에만 눈이 멀어 그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신뢰라는 기반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산소호흡기는 인도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베트남이 마주할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도대체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그 순간 베트남 경제는 어떤 비명을 질렀을까요? 그 처참한 붕괴의 현장이 곧 공개됩니다. 2025년 삼성의 철수가 본격화되자 베트남 경제는 그야말로 자유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던 7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6%대에서 2%대로 폭락했고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협력업체들이 폐업하며 삼성 공장이 있던 박린성은 진짜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불 꺼진 공장, 텅 빈 식당, 문을 닫은 쇼핑몰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던 그 활기찬 도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베트남 정부는 삼성에 애걸하며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 났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속출했습니다. 금융 시스템마저 마비될 위기에 처했죠. 베트남은 단기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 파트너십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오만함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가 단 2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기술 이전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가 얼마나 삼성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망각했습니다. 오만한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향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들의 경제를 심정지 상태로 몰아넣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파국을 통해 우리는 어떤 냉혹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마지막에서 베트남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첫째, 신뢰는 최고의 자본입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수조 원의 보조금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단 2년 만에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을 계약을 지키지 않는 위험한 곳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둘째, 글로벌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비즈니스 논리로 움직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트너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베트남은 삼성이 30조 원을 투자했으니 떠나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지만, 삼성은 냉철한 계산 끝에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더 안전한 곳을 택했습니다. 셋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의 파격적인 투자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국제 경제의 냉혹함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신뢰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괴하고 있습니까? 베트남의 몰락은 단순한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들과 개인의 자산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기술 이전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가 얼마나 삼성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망각했습니다. 오만한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향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들의 경제를 심정지 상태로 몰아넣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제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